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보, 다음 주면 마지막이네요. 아내가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40년이라니. 참 빨리도 갔어요. 40년. 제가 26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66세 정년퇴직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막내였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 되어 있었죠. 자료실 정리는 다 됐어요? 거의 다 했어. 오늘 마지막으로 서류 몇 개만 정리하면 끝이야. 15층 구석진 자료실. 제가 지난 5년간 있었던 곳입니다. 한때는 차장, 부장, 이사까지 승진했지만 60세가 넘어서는 명예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료실로 밀려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박 이사님 계시죠? 라고 물으면 동료들은 15층 자료실 가보세요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회사의 창고였던 셈이죠. 아침을 먹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시간 되니? 아빠 퇴직 기념으로 저녁 먹자. 아들 박준호. 32살. 청와대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약한 아버지와는 달리 녀석은 어릴 때부터 천재였죠. 아빠, 요즘 랜섬웨어가 유행이에요. 이상한 메일 절대 열지 마세요. 라며 늘 걱정하던 녀석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명함들, 오래된 프로젝트 보고서들, 퇴색한 단체 사진들. 하나하나가 제 청춘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서랍에 넣고 불을 끄려는데 제 낡은 컴퓨터에서 삐빅 마이너스 하는 낯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시스템 권한이 도용되었습니다. 즉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장난인가?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빨간색 경고창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주르륵 흘러가고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커서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제 컴퓨터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책상 전화기 너머로 평소엔 청소 카트만 끌고 다니던 미화원 김 여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당장 저랑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50대로 보였는데 어찌나 악력이 강한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여사, 이게 무슨... 내 가방은... 됐어요. 가방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계단으로 가요. 우리는 15층에서 1층까지 숨가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63세의 나이에 계단을 뛰어내려가자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층쯤 내려왔을 때 위층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15층 자료실 대상자 확인 안 됨. 반복합니다. 대상자 미확인. 대상자? 나를 찾고 있는 건가? 김 여사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로비의 보안 검색대를 지나치지 않고 그녀는 저를 구석진 폐기물 처리장 후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 공기가 땀으로 젖은 셔츠를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길 건너편 24시 국밥집으로 밀어넣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10분 전 이사님 아이디로 회사의 1급 기밀인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 원본이 경쟁사로 전송됐습니다. 무슨 소리요? 난 이메일도 겨우 보내는 사람인데. 난 그냥 서류나 정리하는. 알아요. 김 여사는 국밥집 구석에 앉아 청소복 안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 박종철과 제 사원 번호가 선명하게 찍힌 서버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47분. 이사님 계정으로 회사 중앙 서버에 접속했고 9시 53분에 배터리 설계도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9시 56분 그 파일이 중국 경쟁사의 IP 주소로 전송됐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제 사진과 사원증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류 정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사님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실 겁니다. 모든 증거가 이사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산업 스파이. 징역 최소 10년입니다. 누가? 대체 누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 부사장입니다. 머리가 쿵하고 울렸습니다. 윤 부사장. 40년 전 제가 신입사원으로 데리고 다니며 일을 가르쳤던 아들처럼 아끼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김 여사, 당신 대체. 저는 본사 감사팀에서 직파된 특수감사요원 김선영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본사 감사이팀 팀장 김선영. 진짜였습니다. 미화원으로 위장 잠입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윤 부사장이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그가 이사님을 이용해 마지막 알맹이를 넘긴 겁니다. 윤 부사장. 제게는 윤군으로 더 익숙한 녀석이었죠. 제 머릿속에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3월. 저는 입사 3년 차 대리였고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20명의 신입사원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윤재혁입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던 녀석.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영리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했죠. 윤군, 자네가 내 밑에서 배우게 됐네. 열심히 해보게. 네, 박 대리님. 정말 존경합니다. 대리님처럼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윤군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윤군 집에 가서 쉬게라고 하면 아닙니다. 대리님께 더 배워야 합니다 라며 웃던 녀석이었죠. 저는 녀석을 진짜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소주라도 사주며 윤군, 이 바닥은 말이야.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차장이 되었을 때 녀석은 과장이 되었고 제가 부장이 되었을 때 녀석은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가 되었을 때 녀석은 임원이 되어 저를 저만치 앞질러 갔습니다. 김 팀장. 윤 부사장이 왜? 그 녀석이 왜 날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영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기록입니다. 화면에 오래된 인사 발령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 3월. 상무 승진 대상자 2명. 박종철 이사, 윤재혁 이사. 최종 승진자 박종철.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15년 전 상무 승진을 두고 윤 이사와 경쟁했던 때였습니다. 둘 다 실력이 비슷했고 회사는 한 명만 뽑기로 했었죠. 결국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연차. 저는 윤 이사보다 3년 먼저 입사했고 나이도 3살 많았습니다. 실력은 비슷했지만 회사는 선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날 윤 이사는 회장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김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었습니다. 당시 청소하던 미화원이 목격했어요. 연차 때문에, 고작 3년 때문에,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이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 뒤 부사장이 되었고 저보다 먼저 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가 실력으로 승진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5년간 윤 부사장은 이사님을 향한 원한을 키워왔습니다. 언젠가는 박종철을 무너뜨리겠다는 집념이요. 그리고 이사님이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정년퇴직하는 늙은이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본인은 꼬리 자르기를 할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이사님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며 15년 전의 한을 풀려는 겁니다. 저는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닌 뭔가 더 개인적인 것. 김 팀장.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겁니까? 김선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사님처럼 정년을 앞두고 기술 유출에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다른 회사에서요.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젊은 부하 직원이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썼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억울하게 구속되셨고 1년 후 무죄로 풀려나셨지만 이미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명예도 퇴직금도 건강도 다 잃으셨죠. 김선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지만 전 압니다. 억울함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는 걸. 그래서 전 감사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번 사건. 박 이사님 케이스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 부사장은 어떻게 제 권한을 복제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셨죠? 저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한 달 전. 그렇다. 윤 부사장이 제 자료실로 찾아왔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자료 찾기 힘드시죠?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님 쓰기 편하게 특별 프로그램 하나 깔아드릴게요. 이사님 컴퓨터에서만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는 IT팀 직원을 데려와 제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이사님만 쓰시는 거니까 보안카드 여기 대시고 비밀번호만 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그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윤 부사장은 날 챙겨주는구나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백도어였습니다. 김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이사님이 보안카드를 대고 비밀번호를 치는 순간 그 정보가 윤 부사장에게 전송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사님의 모든 권한을 복제했습니다. 그 친절이 제 모든 권한을 복제해가는 덫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제 손으로 직접 감옥 문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절 배신했다니. 윤 부사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선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윤 부사장과 재무팀의 최상무가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자금 세탁을, 윤 부사장이 기술 유출을 맡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은 총 200억 원을 빼돌렸어요. 2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김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면 우리 회사의 차세대 배터리 사업은 망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거고요. 그때 그들이 빼돌린 200억으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은 그 모든 걸 뒤집었을 은퇴하는 배신자 역이었죠. 오래된 직원이 돈 욕심에 마지막으로 한탕했다. 스토리가 완벽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청춘을 바친 회사를, 저 녀석들이, 내가 40년간 지켜온 이 회사를. 그런데 차세대 배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배 높고 충전 시간은 10분의 1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가치로 따지면 최소 10조 원 규모입니다. 난 끝났구려. 절망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는 다 그들 손에 있고 난 그저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늙은이일 뿐이고. 그때 김선영이 제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뭘,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소. 그 늙은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부사장은 이사님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어차피 늙은이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김선영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님은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윤 부사장에게 어젯밤 컴퓨터가 이상했다.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보다라며 겁에 질린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윤 부사장은? 그는 이사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을 확실히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증거를 심으려 할 겁니다. 마지막 증거? 네. 아마 돈이겠죠. 이사님이 돈을 받고 기술을 넘겼다는 증거요. 그가 이사님 사물함이나 책상에 현금 다발을 숨기려 할 겁니다. 우린 그 순간을 잡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영락없는 겁에 질린 늙은이의 모습으로 윤 부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 부사장. 큰일 났네. 어젯밤 내 컴퓨터가. 내가 뭘 잘못 만졌는지.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이고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했습니다. 윤 부사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쿠 이사님. 놀라셨군요. 괜찮습니다.
단순 해킹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조치해뒀습니다.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은 곧 정년이시잖아요.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보내셔야죠. 오늘은 푹 쉬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김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문 것 같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 상무가 이사님 개인 사물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절대 열지 마세요. 15층 비상계단 3층에서 만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자료실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몰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층 계단에 도착했을 때 김선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들의 표정이 냉랭했습니다. 뭔 소리요? 기술 유출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들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5층 계단에서 김선영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당장 손 떼. 나 김선영 감사팀장이야. 하지만 보안팀 직원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김 팀장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윤 부사장님 지시를 따릅니다. 보안팀은 부사장님 직속입니다. 그리고 부사장님께서 김 팀장님과 박 이사님이 공모했다고 하시더군요. 보안팀마저 윤 부사장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김선영이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연기하세요. 겁먹은 노인으로. 저는 곧바로 다리에 힘을 빼며 주저앉았습니다. 허허. 숨이. 심장이. 보안팀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사님. 약이. 15층 내 책상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젠장. 김 팀장, 이사님 모시고 15층 가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보안팀은 결국 우리를 15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계속 감시하면서요. 자료실에 도착하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비타민이었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때 김선영이 제 사물함을 슬쩍 보았습니다. 사물함 틈새로 검은 가방 손잡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증거가 심어진 것입니다. 저는 김선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부사장이었습니다. 이사님.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자료실에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이사님 인수인계 서류에 사인이 빠진 게 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요? 네. 제가 이사님께 따로 드릴 퇴직 선물도 있고요. 오늘 밤 11시에 자료실에서 뵙죠. 마지막 소환이었습니다. 김선영이 제게 작은 만년필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녹음기입니다.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세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 늦을 것 같도. 회사에 마무리할 게 있어서.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얼굴이. 괜찮죠. 곧 끝날 거요. 그리고 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다. 오늘 밤. 아빠 회중시계 기억나지? 회중시계요? 아, 제가 개조해드린 그거요? 그래. 그게 오늘 밤 필요할 것 같구나.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거 맞지? 네. 제 서버로 영상이 바로 전송되는데.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늘 밤 11시부터 꼭 모니터링 해라.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 밤 10시 30분. 회사 주차장에서 김선영과 만났습니다.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박 이사님. 사실 회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은 6개월 전부터 윤 부사장을 의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잠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표적이 될 거라는 것도 예상하셨죠. 그럼 왜 미리 막지 않으셨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윤 부사장의 배우까지 모두 잡으려면 그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게 해야 했어요. 김선영이 작은 이어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신호만 보내면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회장님. 40년 지기 친구였던 그분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밤 11시. 텅 빈 자료실에는 윤 부사장과 최 상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서류는 이겁니다. 윤 부사장이 내민 것은 인수인계 서류가 아닌 기술 유출 자백서였습니다. 이게 뭔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 이사님.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지 그러셨어요. 윤 부사장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괴물의 얼굴이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나한테. 내가 자네를 얼마나. 존경요? 윤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박 이사님. 전 이사님을 한 번도 존경한 적 없습니다. 15년 전 상무 승진. 기억하시죠? 실력으로는 제가 이겼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도 매출도 모든 면에서 제가 앞섰어요. 그런데 회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윤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이사는 아직 젊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다. 박 이사는 연차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먼저 승진시켜주자. 고작 그런 이유로. 자네. 그걸 15년이나 원망했단 말인가? 원망? 윤 부사장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전 그날부터 계획했습니다. 언젠가 박종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이사님이 정년퇴직하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빼앗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최 상무가 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박 이사님. 이사님이 중국 경쟁사로부터 받은 돈. 50만 달러. 이사님 지문도 다 묻어 있고요. 저는 떨리는 척하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최 상무가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부사장님. 이 늙은이 장난감을 갖고 왔네요. 최 상무가 만년필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망했습니다. 녹음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자료실 문이 열리고 김선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두시죠.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외쳤습니다. 윤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김선영 감사. 우리가 당신 정체도 모를 줄 알았어? 보안팀 일이 들어와. 복도에 있던 보안팀 2명이 들어와 김선영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이 여자와 박 이사가 공모해서 기밀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당장 이들의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김선영은 붙잡혔고 저는 모든 증거를 빼앗겼습니다. 멍청하긴. 최 상무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는 집에서 손주나 보살피지.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군. 뭐라고요? 자네, 내가 40년 전에 뭐라고 가르쳤나? 일은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대비하라고 했지. 저는 제 양복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유품이었습니다. 이런 낡아빠진 시계가 왜? 윤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들은 이런 거 모르지. 이건 내 아들 녀석이 개조해 준 거야. 저는 시계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계바늘 뒤편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와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심심하실 때 강의라도 녹음해 들으시라며 달아준 거지. 자네들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건 내 주머니에서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네. 그게. 윤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만년필은 그냥 미끼였고 저는 시계 옆면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 내 아들 녀석의 서버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었지. 참고로 내 아들은 청와대 사이버 보안팀에 있단다. 지금쯤 경찰도 오고 있을 거야. 윤 부사장과 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상무가 문 쪽으로 뛰어갔지만 그 순간 자료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검찰 수사관들과 진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 부사장. 최 상무.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40년 지기 친구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이제부터 알려주지. 회장님. 이건. 윤 부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종철이. 고생 많았네. 자네를 믿는 게 틀리지 않았어. 회장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6개월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네.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흐름이 보이더군. 그래서 김 팀장을 투입했지. 회장님이 윤 부사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 부사장. 자네가 실력이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자네에게 부족했던 게 하나 있었지. 뭡니까? 인간미. 박 이사는 40년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회사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르지. 자네는 실력만 믿고 사람을 무시했고, 그게 자네의 패배야. 수사관들이 윤 부사장과 최 상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일했던 보안팀 직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김선영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회중식의 작전. 정말 대단하셨어요. 사실은 내 아들이 6개월 전에 이미 이상한 접근을 감지했었네. 제가 고백했습니다. 준호가 아빠 회사 서버에서 이상한 로그가 보여요. 혹시 누가 아빠 권한을 노리는 것 같은데라고 했었지.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지킨 거군요. 김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윤 부사장과 최 상무는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비리까지 모두 밝혀져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억 원의 횡령, 기술 유출,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저는 예정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종철이. 이걸 받게. 회장님이 세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장실 직속 상임고문 박종철. 제 새 책상은 15층 자료실이 아닌 30층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전망 좋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김선영 팀장이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팀 전체 총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박 고문님,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회사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좀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고문님의 그 연륜이 필요해서요. 연륜이라. 저는 제 낡은 회중시계를 다시 조끼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도 쓸모가 있나 보구려.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준호 그리고 새로 합류한 며느리까지. 아빠 회중시계 정말 멋있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실시간으로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믿었지.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쓰는 거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7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쉬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의 진짜 출근을 시작한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은 저를 늙게 만들었지만 쓸모없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쌓아 올린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과의 신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회중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이 시계처럼 저도 아직은 이 회사를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